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나라와 고구려의 피 터지는 전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양제는 고구려 영양왕에게 직접 와서 신하의 예를 다하라고 했음에도 영양왕은 이를 무시해 버립니다. 이에 수양제는 부들부들 거립니다. 어쭈, 네가 내 말 안 들었다 이거지? 수양제는 아주 거하게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 수가 113만 3,800명이었고 불량미를 수송하는 사람은 그 2배였다고 합니다. 전투인원, 비전투인원 모두 포함해서 대략 300만이라는 것인데 정말 엄청난 숫자죠. 자치통감 기록에서는 고금을 통틀어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출정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세계 1차 대전 이전까지는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수양제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뭘 하든지 항상 거창하게 하거든요. 수양제는 매일 1군씩 출발시키는데 워낙 군사들이 많으니까 40일이 지나서야 출발하는 것을 끝냈다고 합니다. 수백만 대군이 개미떼처럼 쭉 연결해서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북과 나팔 소리가 연이어 들렸으며 깃발은 960리에 걸쳐 뻗쳤습니다. 960리면 대략 380km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가 315km 정도거든요. 그거보다 더 먼 길을 수나라 군사들이 떼거지로 메웠다는 거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확실히 중국은 진짜 떼거지로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요즘은 인도에게 인구빨 1위를 내주긴 했지만 아무튼 대단합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 중국 사람들이 동시에 백두산에 오줌을 누면 한반도가 홍수난다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노상방뇨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수양제의 총애를 받고 있던 사람 중에 곡사정이라고 있었습니다. 수양제는 곡사정에게 군사에 관한 일을 전부 관장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병부상서 단문지는 곡사정이 경박하기 때문에 그에게 중요한 기밀사항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하지만 수양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단문지는 수양제에게 고구려가 속이는 짓을 잘하기 때문에 설령 항복한다 하더라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 군대를 수륙양면으로 속히 공격하면 승리할 것이나 만약 조금이라도 지체하는 동안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전투가 어려워질 것이고 무기와 양식도 다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갈이 배후를 칠 것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건의를 하고 나서 단문지는 병으로 죽는데 이것은 수나라에게서는 큰 손실입니다. 전략적인 눈이 밝은 단문진이 죽었으니까요. 수나라 대군은 요하에 도착합니다. 자, 여기 요렇게 흐르는 게 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캡처한 이 사진 모습이 실제 요하의 모습입니다. 예전 KBS 역사 스페셜 탐사팀이 직접 가서 촬영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큰 강이죠. 중국 7대 강 중에 하나로 포함될 정도로 거대한 강입니다. 이 요하를 요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요하를 건너면 본격적으로 고구려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수나라 장수 맥철장이 선봉이 되기를 자청합니다. 근데 그가 선봉을 자청한 이유는 이 싸움에서 죽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 3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투 중에 죽으면 너희들이 부귀를 누릴 것이다. 보통 국가에서는 장수가 죽으면 그 아들들에게 벼슬이나 자귀를 내리거든요. 맥철장은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자기 죽음으로써 자기 가문을 높이고 아들들을 출세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수양제는 공부상서 우문계에게 요하를 건너기 위한 부교를 만들게 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밑에 나무배를 설치하고 그 위에 판자를 깔아서 임시 다리를 설치하는 거죠. 명을 받은 우문계가 한쪽 구석에서 뚝딱뚝딱 부교를 만듭니다. 부교가 완성되자 보란듯이 쭉 펴서 강 건너편까지 됐는데 아니 웬걸? 1장, 즉 3m 정도가 짧아서 건너편까지 완전하게 연결이 안 된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수나라 군사들이 와 하고 달려나가거든요. 근데 이 끄트머리에 가서 이게 뭐고 하면서 멈칫하는 겁니다. 그들이 부교 끝에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그때에 고구려 대군이 도착합니다. 고구려 군대를 본 수나라 군사들은 그냥 강물에 뛰어들어서 한바탕 접전을 벌입니다. 근데 상황상 강물에 뛰어들어 상륙하려는 수나라 군사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물을 헤치고 상륙하려는 그들에 비해 고구려는 편안하게 강 언덕에서 내려보면서 싸우기 때문에 이미 승패는 결정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수많은 수나라 군사들이 죽게 되고 이미 죽기로 작정한 맥철장은 용감하게 강기슭으로 올라가서 칼날을 교차해가며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수나라 장군 전사홍, 맹차도 전사합니다. 맥철장의 바램대로 수양제는 그 아들들에게 자기와 벼슬을 하사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획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못하죠. 애써 죽음으로써 자식들의 출세를 바랬던 맥철장의 바램이 무색하게 그 아들들은 훗날 어이없게 죽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서전에서 크게 패한 수양제는 다시 부교를 만들도록 하여 이틀 만에 완성합니다. 수나라 군사들은 부교를 타고 강 동쪽 기슭에서 고구려와 크게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수나라 군대가 고구려를 크게 격파합니다. 수나라는 승리의 기세를 몰아 요동성을 바로 포위해버립니다. 자, 이곳 요동성을 포위하는 거죠. 요동성은 평지성으로 한나라 시대 때는 양평성으로 불렸었고 현재 중국의 요양시입니다. 예전에 KBS 역사 스페셜을 봤었는데 탐사팀이 직접 요양시를 방문해서 요동성의 위치를 알아보더라고요. 과거 요동성의 성곽은 남아있는 것은 없지만 당시 해자로 추정되는 물줄기들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을 추정해서 복원한 요동성이 바로 이 캡처 사진입니다. 이렇게 각 물줄기 사이로 이 사각형의 성이 보이시죠? 이 요동성을 포위한 수양제는 대장들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보고하고 자기 지시에 따라 움직일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정말 어리석은 명령이죠. 군대든 회사든 어느 조직이든지 각 부서와 담당자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판단할 권한을 위임해야지 활력 있게 돌아가는 법이거든요. 만약 부하들이 실패를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지 수양제처럼 모든 것을 자기가 틀어준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윗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모든 일은 고식적으로 처리하는 병폐가 생깁니다. 보통 이렇게 안 되는 조직들이 이런 권위를 내세우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결국 수양제의 이런 어리석은 명령은 큰 패착을 낳게 됩니다. 바로 이 요동성 싸움에서 말이죠. 수나라 군대가 이 요동성을 맹렬히 막 공격하자 성이 함락 직전까지 가거든요. 그러자 고구려에서는 번번이 항복의 사자를 파견합니다. 잠시만요, 스톱. 저 항복할게요, 항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의 권한이 없었던 수나라 장수들은 뒤에서 전황을 바라보고 있던 수양제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수양제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 사이 고구려는 다시 성벽을 보수하고 방어를 더욱 단단히 갖추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하기를 두세 번이나 했는데도 수양제는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문진이 조언했던 대로죠. 결코 고구려의 항복을 믿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또 보고하고 또 명령을 기다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계속 공격해도 헛되이 시간만 지날 뿐 이 요동성이 함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함에도 수양제는 자신의 명령 체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제장들을 소집합니다. 그대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무서워서 온 힘을 다하지 않고 있는데 이미 그대들을 죽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라고 협박하면서 조석히 성을 떨어뜨리라고 호통을 칩니다. 한편 수군을 총괄하던 우익위 대장군 내호와는 바다를 건너 해수로 진입하여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장군이 내호와인데요. 이 배우분이 우리나라 드라마 영계소문에서 내호와 역할을 맡았던 분인데요. 바로 지난달에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TV로 봤던 분이신데 64세로 다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네요. 어릴 때부터 봐왔던 분들이 하나둘씩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 참 뭐랄까 허무함을 많이 느낍니다. 아무튼 내호와가 바다 건너서 슝 이렇게 고구려 땅에 도착하는 겁니다. 내호와가 이끄는 수나라 군대는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에서 60리 떨어진 곳에서 고구려 군대와 한판 싸웁니다. 여기서 수나라 군대가 대승을 거둡니다. 승리한 내호와는 신이 나서 군대를 몰아 평양성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부총관 주법상이 후속 부대의 합류를 기다리자고 말리지만 내호와는 듣지 않고 정예갑병 4만 명을 몰아서 바로 평양성 아래 도착합니다. 비록 고구려가 패했으나 나름의 계책은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평양성의 외성에 있는 사찰에 군사들을 매복시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그림이 평양성 그림이거든요.
자, 요렇게 평양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성 모양이 좀 독특하죠? 보통 중국 성들은 사각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평양성은 사각형도 아니고 무슨 호리병박처럼 길쭉하게 생겼죠. 자, 여기 보이시는 여기가 외성, 그 다음 중성, 내성, 북성이 되겠습니다. 이 외성에 많은 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고구려가 복병을 배치해 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구려 군대는 밖에 있는 수나라 군대와 싸우다가 거짓으로 일부러 패한 척하고 이 외성 안으로 도망칩니다. 그러자 또 신이 난 내호와가 의심하지 않고 바로 군사를 몰아 고구려 외성 안으로 진입하고 마음껏 약탈을 합니다. 수나라 군사들은 약탈에 정신이 팔려 대오가 흐트러지고 이러한 때에 고구려 복병들이 우르르 달려나와 수나라 군대를 맹렬히 공격합니다. 이 공격을 받은 내호와는 대패하고 겨우 죽음을 모면한 채 도망칩니다. 수나라 4만 병사 중에 살아서 돌아간 사람은 불과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고구려가 추격하여 수나라 배들이 있는 곳까지 도착했는데 주법상이 진을 쫙 치고 견고하게 버티고 있자 고구려는 일단 퇴각합니다. 한편 수양제는 요동성이 떨어지지 않자 여러 갈래의 길을 통해 고구려 내지 안으로 침입하려고 합니다. 우문술, 우중문 등의 여러 장수들은 부여도, 낙랑도, 요동도 등의 여러 샛길로 진입하여 압록강 서쪽에 모이려고 합니다. 요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갈래의 길들이 있었겠죠. 이 길들을 통해 여기 흐르는 압록강에서 모이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록강을 건너서 바로 평양으로 직행하려고 했던 거겠죠. 이때 수나라는 남진하는 병사들에게 백일치 군량으로 삼석의 쌀을 싸가지고 가겠는데 병사들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역사전을 그날에서 패널들이 실제 이 무게를 가지고 실험한 것이 있었는데 도저히 짊어지고 가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당시 병사들은 그것을 짊어지고 아마 1km도 행군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결국 병사들은 땅에 군량을 파묻고 전진했는데 목표 지점의 중간쯤 갔을 때 군량이 거의 떨어져서 굶주리게 됩니다. 이때 고구려에서는 을지문덕을 파견하여 거짓으로 항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수나라의 허실을 엿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 이전에 수양제는 혹시라도 고구려에서 사람을 파견하면 반드시 생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우중문은 을지문덕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유사룡이 무슨 정신인지 그것을 말립니다. 그래서 우중문은 을지문덕을 잡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만 합니다. 이야기를 끝낸 을지문덕이 돌아가자 우중문은 아차 싶었는지 다시 사람을 보내서 을지문덕에게 할 말이 있으니 다시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다시 돌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뻔히 보이는 수작이죠. 을지문덕은 뒤도 안 돌아보고 압록강을 건너 도망칩니다. 이렇게 되자 우중문과 우문술은 수양제의 명령을 어기고 을지문덕을 보내준 것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우문술은 군량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우중문은 실수를 만회하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버럭 화를 내면서 을지문덕을 추격하여 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우문술은 어쩔 수 없이 우중문과 같이 을지문덕을 추격합니다. 삼국사기에는 수양제가 우중문이 전략적으로 뛰어나다면서 모든 부대가 그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말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문술이 우중문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문술도 속으로 야 이건 아닌데 뭐 그랬을 겁니다. 을지문덕은 이미 수나라의 허실을 엿보아서 그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수나라 군사와 싸우고 패하는 척 도망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수나라 군대는 하루 동안 7번 싸워 7번이나 승리합니다. 우문술과 우중문은 이것이 유인책인 줄도 모르고 무리하게 쫓아갑니다. 그리하여 수나라 군대는 살수를 건너서 평양성 30리에 떨어진 곳에 진을 칩니다. 이때 을지문덕이 다시 사신을 보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군사를 물려주시면 우리 왕을 모시고 황제를 찾아와 뵙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문술은 병사들이 지쳤고 군량도 얼마 없는 데다가 견고한 평양성을 함락시키기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군사를 물립니다. 우문술 입장에서는 배를 쫄쫄 굶고 평양성 앞까지 도착했는데 보니까 이 평양성이 성벽도 높고 사방이 그냥 강물로 휘감고 있는 겁니다. 이런 철옹성을 보면 우문술이 아니라 우문술 할아버지라도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그냥 허걱하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을지문덕이 자기 왕을 모시고 수양제를 찾아뵙겠다고 하니까 퇴각할 수 있는 명분이 된 거죠. 원래 사람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믿고 싶은 것을 믿기 마련입니다. 우문술 입장에서는 어차피 평양성을 뽑기도 어렵고 배도 고프니까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을지문덕의 항복을 그대로 믿고 싶은 겁니다. 즉 믿고 싶은 것을 믿은 거겠죠. 결국 우문술은 방진을 치고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자, 방진은 이런 사각형 모양의 진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사방에서 공격해 오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어 중심의 진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문술도 고구려를 경계하면서 후퇴한 것입니다. 퇴각하는 수나라 군대를 그냥 고이 보내줄 고구려가 아니겠죠. 고구려는 후퇴하는 수나라 군대를 쫓아가서 막 공격합니다. 우문술은 싸우고 후퇴하기를 반복하다가 살수에 도착했는데 군사들이 절반쯤 강을 건넜을 때 고구려가 맹공을 퍼붓자 수나라 우둔희 장군 신세웅이 전사합니다. 이로써 수나라 여러 부대들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장수들과 사졸들은 멘탈이 나간 상태로 도주하여 겨우 압록강에 도착합니다. 우문술과 우중문 등이 이끄는 별동대가 출발할 때는 30만 5천 명이었는데 살아서 요동에 도착한 사람은 불과 2,700명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군수물자와 무기가 거만으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우문술이 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내호와도 결국 도망쳐 버립니다. 자, 근데 이 살수의 위치는 의견이 좀 갈리기는 합니다. 저도 이 부분 잘 몰라서 알아보니까 우리 한국 학계에서는 이 살수를 북한의 청천강이라고 보고 있고, 청천강이면 지금 이렇게 흐르는 강이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중국 요녕성에 있는 소자라고 본다고 하네요. 소자는 요화 근처에서 흐르는 강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듯 하고요. 이 참혹한 결과에 수양제는 분노하면서 여러 장수들을 쇠사슬로 결박한 채 남은 군대를 이끌고 퇴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듣고 배워왔던 살수대첩은 물살을 맞고 터뜨려서 수나라 군대를 수장시킨 것으로 나오죠. 그런데 자치통감이나 삼국사기에는 그냥 수나라 군대가 강을 반쯤 건넜을 때 그때 을지문덕이 뒤를 쳐서 대승을 거두었다고 나옵니다. 이는 병법의 정석이죠. 적군이 강을 반쯤 건넜을 때 공격하라. 여하튼 이 싸움으로 수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나 요하 서쪽에 있던 고구려의 무려라 성을 빼앗은 성과는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이 성을 통해서 그동안 요하를 건너는 여러 민족들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쟁 이전에 백제의 무왕은 수양제에게 사신을 보내서 같이 고구려를 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양제는 기뻐하고 무왕과 연합했었는데 막상 수나라가 고구려를 치자 무왕은 오히려 국경만 엄히 지키고 군사 발동을 안 해버립니다. 반을 보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만일 수나라가 요동에서 이기고 파죽지세로 남진하면 그때 무왕도 북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오히려 수나라가 고전하니까 사태를 관망한 겁니다. 전쟁을 대거 말아먹었음에도 수양제는 두세 달 만에 다시 고구려를 칠 군대를 탁군에 모으고 군량을 비축합니다. 그리고선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고구려는 작은 오랑캐로서 삼국을 능멸했다. 우리 군이 산을 뽑는 것도 가능한데 하물며 작은 오랑캐쯤이야. 대단하죠. 그렇게 당해놓고도 고구려를 작은 오랑캐라고 무시하는 겁니다. 아마 수양제는 자기가 실력으로 진 게 아니라 운이 나빠서 졌다, 실수였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 말이야, 내가 마음 먹으면 저딴 오랑캐는 짓밟을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이렇게 다시 고구려를 치려고 하는 와중에 수양제는 아버지 수문제가 수축하기 시작했던 장안 대흥성 왕궁을 서두르는데 이때 징발된 백성이 10만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겠죠. 에라이 이게 나라냐 하면서 백성들이 도초에 들고 일어나서 도적대가 됩니다. 많은 곳에서는 10만 명이었고 적은 곳도 수만이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해야 합니다. 수나라는 수십 년간 평화로운 기간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각 군과 현에서는 도적을 감당하지 못하고 번번이 패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양제는 군대를 이끌고 다시 요하를 건너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이제 수양제는 요동성에만 몰빵하지 않고 수나라 장군 왕인공을 파견하여 이곳 신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왕인공이 신성 앞에서 고구려 수망군사와 싸우는데 기병으로 고구려 군대를 깨뜨리고 승리합니다. 이에 고구려는 농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양제는 또 따로 별도로 이 요동성을 다시 공격합니다. 이때는 자기 명령에 구애받지 말고 장수들이 편의대로 일을 처리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약간은 정신을 차린 모습이죠. 수양제는 비루, 당차, 운제, 지도 같은 공성도구로 밤낮 맹공을 퍼붓습니다. 자, 비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높이로 만든 전투 누각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슝 화살을 날리면서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당차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충차를 말합니다. 이 뾰족한 것으로 성문을 두드려 깨는 거죠. 병사들은 이 지붕 밑에 숨어가지고 이 충차를 끌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운제는 이렇게 이런 사다리 차를 말하는데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성벽에 기어오르는 겁니다. 또 지도는 땅굴을 파는 것을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수양제 입장에서는 성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공격을 다 하는 겁니다. 이런 공격에도 고구려는 매 상황에 맞게 잘 방어하여 요동은 20일이 지나도록 함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싸움에서 죽은 양측의 병사들이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양제가 이렇게 한창 싸우고 있을 때 동국에서는 군량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은 양형감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양형감. 이 양형감은 바로 수나라의 대신이었던 그 양소의 아들입니다. 양형감은 날쌔고 기사에도 능했고 책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의 명성을 듣고 수많은 빈객들이 몰려들 정도로 인심도 얻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양소는 점점 공을 세움에 따라 교만해져서 수양제 앞에서 신하로서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전쟁에서 공도 많이 세운 데다가 수양제가 황제에 오를 수 있도록 앞잡이 역할도 잘했기 때문에 얼마나 안하무인이었겠습니까? 이에 수양제는 양소에게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저놈 저거 언젠가 내가 확 날려버려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양소가 병으로 죽었는데 수양제는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양소가 병으로 죽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짐에게 멸족되었을 것이다. 이 말은 병으로 안 죽었으면 수양제 본인이 직접 죽였을 거란 말인데 이것을 알게 된 양형감은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여러 동생들과 반란을 일으킬 것을 모의하게 됩니다. 수양제는 이런 양형감의 속도 모른 채 그를 총애하고 고구려 전쟁에 필요한 군량을 조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양형감은 일부러 군량 조달을 지연시키면서 수양제가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불리하도록 작업을 합니다. 군량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수양제는 사람을 보내서 독촉하거든요. 그러나 양형감은 도적들 때문에 군량 조달이 쉽지 않다고 핑계를 댑니다. 양형감의 동생 양현종과 양만석이 당시 수양제를 따라 고구려 정벌에 참여한 상황이었거든요. 양형감은 측근들을 비밀리에 파견하여 동생들을 호출합니다. 형의 요청을 받은 동생들은 몰래 탈영을 하여 형에게로 달려갑니다. 그중 양만석은 붙잡혀서 참수를 당합니다. 당시 내호화가 동래에서 수군을 이끌고 다시 고구려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양형감은 수양제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내호화가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짓 고변을 합니다. 그리고 양형감은 내호화의 반란을 평정한다는 명분으로 여양에서 군사를 모집하고 유세를 합니다. 주상이 무도하고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아서 요동에서 죽은 사람이 만을 헤아리고 있어. 지금 그대들과 더불어 군사를 일으켜서 백성들의 피폐함을 구하고자 하는데 어떠하오? 그러자 모든 군사들이 뛸 듯이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자신감을 얻은 양형감은 방안에 사람을 보내 친구인 이밀을 부릅니다. 이밀이 도착하자 양형감은 크게 기뻐합니다. 자, 이 인물이 이밀인데요. 이밀은 이필의 증손자인데 이필은 과거 서위와 북주의 좌명 공신으로 팔주국에 임명된 대신이었습니다. 이 팔주국에 임명된 사람 중에 우문태를 비롯하여 이호와 독고신이 있습니다.
이호는 훗날 당나라 고조가 되는 이연의 조부이고 독고씨는 바로 당나라 고조 이연의 어머니의 아버지이며 수문제의 아내 독고황후의 아버지죠. 즉 이밀의 증조부인 이필이 이런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었습니다. 가문의 격으로만 따지면 이밀의 집안이 수양제 집안보다 더 좋았습니다. 수양제의 할아버지 양축은 팔주국보다 아래인 12대장군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밀의 출신 성분은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밀은 또 아버지의 자귀를 이어받아 호상공이라는 작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밀이 황소를 타고 한서를 읽고 있었는데 이것을 양형감의 아버지 양소가 보게 됩니다. 양소는 그것을 신기하게 여기고 이밀을 불러서 집에서 대화를 나누어 보았는데 식견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이에 양소는 자기 아들들에게 이밀의 식견과 도량이 이와 같으니 너희들은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밀은 지략이 뛰어나고 뜻과 기운이 크고 멀리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궁궐을 호위하는 직책을 역임하고 있었는데 수양제가 그를 한번 보더니 영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수양제는 우문술에게 저 얼굴 시커먼 놈은 눈빛이 예사롭지 않으니 중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밀의 피부가 검고 눈빛이 날카로우니까 인상이 별로 안 좋았나 봅니다. 결국 이로 인해 이밀은 해고당하게 되고 그 뒤로부터는 오로지 독서에만 힘을 씁니다. 이러한 때에 반란을 일으킨 양형감이 이밀을 호출한 겁니다. 양형감은 이밀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책을 묻습니다. 그러자 이밀은 바로 군사를 휘몰아서 배를 점거하고 임투의 험준함을 점거하여 수양제의 퇴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수양제가 화북으로 다시 돌아오는 입구를 막자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 소식을 들은 고구려가 수양제를 칠 것이고 분량이 고갈된 수양제는 스스로 무너질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상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양형감은 못 믿어온지 다른 계책을 묻습니다. 그러자 이밀은 장안이야말로 천부의 땅이니 다른 성을 공격할 필요도 없이 신속히 무리를 인솔하여 장안을 급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들은 양형감은 또 다른 계책을 묻습니다. 뭔가 계속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러자 이밀은 낙양을 점령하는 것이 마지막 계책이지만 우리가 낙양을 공격하려고 하면 한해를 지키고 있던 방위가 낙양으로 보고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낙양이 방비를 하게 될 것이므로 함락시키기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그렇게 되면 광군들이 사방에서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계획이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양형감은 이밀이 하책이라고 말한 낙양 공격이 오히려 상책이라고 말하면서 낙양을 치기로 합니다. 그가 낙양을 공격하려는 이유는 수양제를 따라 나선 백관들의 가족들이 전부 낙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곳만 점령하면 백관들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양형감은 동생 양현정에게 군사를 주어 한해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밀의 예상대로 한해를 지키고 있던 당이가 낙양에 있는 수양제의 손자 월왕 양동에게 이 사태를 보고하게 되고 낙양은 방비를 굳힙니다. 양형감이 낙양으로 진격하자 백성들이 앞다투어 소고기와 술을 바칩니다. 백성들의 인심을 얻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방비를 굳힌 낙양을 아무리 때려도 쉽게 함락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장안을 지키고 있던 수양제의 또 다른 손자 양유가 이 소식을 듣고 형부상서 위문승에게 군사를 주어 낙양을 구원하게 합니다. 위문승은 화엄에 도착하여 양형감의 아버지 양소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해골과 뼈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선 병사들에게 결사의 의지를 보이고 전속력으로 낙양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편 저 멀리 요동에서 양형감의 반란 소식을 들은 수양제는 크게 놀랍니다. 설마 양형감이 반란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 소식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또 있었으니 바로 수양제를 따라 요동에 있던 곡사정입니다. 그는 양형감의 친구였는데 양형감과 몰래 내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이 탄로날까봐 점점 불안해지는 겁니다. 결국 그는 눈치를 보다가 냅다 고구려로 망명해버립니다. 다급해진 수양제는 야밤에 전군 퇴각 명령을 내리고 신속히 후퇴합니다.
고구려는 이 모든 것을 알았으나 수나라가 대군이기 때문에 함부로 추격은 못하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멀리까지 정찰병을 보냅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야 추격병을 보내고 거리를 둔 채 따라가다가 요하를 건너려는 수나라 후군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으로 수나라 군사 수천 명이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1차 고구려 공격, 2차 고구려 공격 모두 수나라가 참패를 당하고 큰 피해를 본 것이죠. 이렇게 오늘은 수나라와 고구려의 두 번에 걸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위기에 빠진 수나라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